회장님하고 오세준 회장님께 제 마음에 있는 갈등을 추석 전에 좀 말씀드렸더니, 그래 우리 최백일 선배께서 그래 너는 지금 적기다, 하늘이 내게 준 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미친 듯이 사실은 좀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습니다. 우리 최백일 선배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중에 첫째 자기 일벌이 뭐냐면, 너는 외제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정치권에 있다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말이 참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의 95%가 사실은 50대 초반에 다 끝났는 경력입니다. 53세 때 공기업, 지방공기업 사장을 3년을 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모든 경력이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은 이런 자격으로는 국가 대사를 논할 자격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명함을 내미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할만하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만 61세인데요. 아이고 무슨 소리고 참 마치 맞다 그러더라고요. 네, 참 마치 맞다고 그래요.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경력도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뜻도 의지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스스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벼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욕먹고 평생 멍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시당하지 않는 아주 불편한 삶을 살지만 지난 20여 년간 공직자로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 마음에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리사욕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사회복장을 강의합니다만 학교에서도 아트풀 스킬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옛날에 영국에 보소산 하시는 분 살았어요. 영국은 옛날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던 것입니다. 아빠는 어른, 딸이 엄마랑 살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본인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자산인 반지를 내주면서 이 반지를 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10살이었습니다. 맨발로 뛰어서 보석 가게에 갔습니다. 사장님, 나 우리 집에 먹을 거 있는데요, 이것 좀 잘 쳐주세요. 그 사장은 그 보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이 보석이 참 좋구나. 그런데 지금 보석 시세가 굉장히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집에 고이 간직해 두렴. 나중에 보석 가격이 오르면 그때 내가 잘 쳐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 꼬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혹시 나랑 같이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보석을 배워버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열심히 보석 세공부터 시작해서 감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그때 줬던 반지를 본인이 감정을 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왜 이 반지에 대해서 그때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반지는 깨어져 있고 가짜입니다. 그때 보석상은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너에게 이 반지의 상태를 얘기하고 돈을 거의 주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했겠니?
저 아저씨가 내를 속여 돈을 장사를 하는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배운 이 기술은 이제는 나보다 더 월등하니 너가 이 가게를 갖고 보석상을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트풀 스킬, 인생의 아트풀 스킬에 굉장히 중요한 예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영국의 하우스 오브 파라다에 가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된 보석 회사의 출발점에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고 조금 하고 많이 했다 그처럼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혹은 국회에서 혹은 각자가 있는 경쟁사회의 최고의 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님 김병생님 제게 말씀하셨고 정상봉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제 같은 사람이 우리 후배에 있었다는 걸 거의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음속에 정말 정치의 뜻이 있었다거나 꿈과 야망이 있었다면 일찍이 저는 저를 팔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양심상 언제나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외감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뭐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한 너는 왜 국회의원을 하느냐?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큰 사람이 못 됩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능력되지 않습니다.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는 어디 가면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내일만 열심히 하고 대신에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나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추천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시골 사람인 것을 자꾸 숨기게 되었습니다. 왜냐? 혹시 이놈이 업신여길까봐, 능력 없어 보일까봐. 그런데 대학을 공직을 은퇴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구미대학교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때를 잠시 놓쳤을 뿐이에요. 환경을 잠시 놓쳤을 뿐이에요. 제가 살할 때 우리는 공부보다 더 급했던 것은 뭐냐면 생계였습니다. 우리는 팔남매였습니다. 이게 형님들, 아버들, 동생들 다 와 있습니다. 형님 일찍 서울 가시고 누나 공부를 잘해서 대우 갔습니다. 갑자기 제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시골 사람도 상실하면 부진을 하면 비리 부정받지 않고 자기 길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제 책을 제목을 부드럽게 세상을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긴 합니다. 겁이 많고 늘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소신에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강하게 사는 결과는 총소리가 나고 부드럽게 살면 웃음소리가 나더라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금 국회가 어느 장소든 자기 욕심과 자기 것만 믿고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지도사의 앞에 계신 도선 큰 스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저는 저를 마음을 너무나 깨뜨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심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주하라라고 불렸습니다. 하심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나를 내린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자리를 비워두고 내가 뒤로 빠지고 나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시 새로운 모양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청와대와 국회가 늘 싸움을 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못마땅하고 그게 싫어서 국회에서 절대 국회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만 제가 억압했던 것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국회에 가면 안 싸우고 싶어요. 좀 양보하고 싶어요. 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상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보복을 금지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제가 조치하고 싶은 것은 국회에 있는 자리는 모두 다 자리가 대립되어 앉아 있습니다. 여당은 이쪽에 있고 야당은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은 여당이, 왼쪽은 야당이, 그 나머지 소수 야당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구도는 패거리를 조성합니다. 맞다 앉아 있으면 적대의식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적대의식 갖고 있으면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무리지어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시선이 따뜻하겠습니까? 저는 그 첫 말투가 부드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고 늘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게 기회가 오면 자리를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지장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과 섞여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북유럽에 가면요, 다산이 앞에 앉습니다. 제 책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서 서로 배꼽부터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심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산의 모습이 소근소근 손잡고 일하는 모습을 초선 제일 뒤에 앉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서 그분들이 적대의식 갖고 싸움을 먼저 알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 가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왜 화해 학대 혹은 화해 증대와 같은 조직은 왜 국회에 없습니까? 화해할 수 있고 서로 논의할 수 있고 여야가 같이 뭉칠 수 있는 휴게실 같은 게 왜 없습니까? 왜 회사에는 총무과와 생산과가 교대 근무하는데 왜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 사무처직은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에 고착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저는 앞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 외에 조금씩 답답한 말씀입니다. 조금씩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책에 있지만 이 자리에는 사실 정치와 관계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짧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1920년대 초에 미국은 소련에 대비해서 우주 로켓 발사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소련이 먼저 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초대했고 7번의 로켓 발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나사에는 흑인 여성들이 수학, 산수 혹은 로켓 발사 토착 궤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좋은 자리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었지만 그 흑인들은 800m 떨어진 인종차별에 의해서 별도의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캐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학의 천재입니다. 그 친구만이 궤도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계산을 하더라도 800m 뛰어준 곳에 달려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보면 이 친구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일을 시켰더니 맨날 자리를 피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하늘은 비를 맞으면서 갔다 옵니다. 비를 쫓다 맞고 들어옵니다. 위에 있던 캡틴이 봤을 때 너는 도대체 이 급한 시간에 어디 갔다 왔느냐? 그때 캐슬이라는 여자 흑인이 말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다. 나는 내게 커피를 준 사람도 없다. 내가 먹는 커피는 별도 구석에 따로 흑인용이라고 따로 되어 있고 너희들은 항상 좋고 편한 걸 먹는다. 지금 나는 이 비오는 상황에서도 800m 화장실에 갔다 지금 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나온 결과를 내게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너희들이 계산한 서류에 숫자를 항상
간호박으로 지어서 나머지 내보고 추정하라고 했을 때 나는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기체에 비추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칠판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흑인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 사다리 높아서 본인이 밤새워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종차별을 당한 여성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켓을 타는 우주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계산한 것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얼굴 까맣고 보잘것없는 캐슬이라고 하는 여자가 계산한 수치를 다오. 그러면 내가 목숨을 던져 이 로켓을 타고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땠어요? 한번 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타는 거예요. 로켓을 타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분도 안 남았습니다. 결국은 캐서린이 와서 그 백인들이 계산한 숫자를 정해놓으니까 숫자가 틀렸습니다. 만약에 그걸 탔으면 우주에서 또 8번째 실패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캐서린이 발사적이 10여 초 전에 오케이 떨어져서 그러면 그것을 믿겠다. 캐서린이 말한 것을 믿고 로켓을 타고 궤적에서 성공해서 돌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겠습니까? 시골 사람이라고 해서 시골 촌에 산다고 해서 수도권으로부터 보지 않는 많은 핍박과 차별을 느끼는 우리 마음속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사실 마음이 있습니다. 시골 출신이 시골 사정을 가장 잘합니다. 값지고 차갑게 살았던 서울 사람이 아니라 산과 들을 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따뜻한 심성, 공동체, 함께하려고 노력, 기다릴 줄 아는 것, 부드럽게 얘기할 줄 아는 것 가지고 제가 국회로 가겠습니다.